안녕하세요. 여행자로 살기입니다. 오늘은 타이완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타이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와 17세기부터입니다. 16세기 중엽인 1543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타이완 섬을 발견했고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인 일랴 포르모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온 포르모사라는 단어는 20세기 중반까지도 타이완을 의미하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도 타이완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념품들에 포르모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후 17세기가 되자 타이완 섬은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 섬을 점령하여 원주민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남부를 차지하고 스페인이 북부를 차지했지만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몰아내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눈독을 들인 것은 사슴 가죽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사슴을 잡아 네덜란드인들에게 바쳤고 서서히 네덜란드 사람들의 착취 시스템에 빠져들어 자기 땅에서 식민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중국 본토인들을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던 상황이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명나라 말기,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기 시작했을 때 정성공이라는 장군은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고 정성공은 명나라의 부활을 꿈꾸며 타이완을 군사기지로 삼기 위해 타이완을 침공합니다. 현재 타이난 안핑에 있는 네덜란드 요새를 함락시키고 네덜란드 지원군과 잔당을 모두 격파하며 타이완을 독립시킵니다. 정성공은 원주민과도 협력하여 힘을 키우지만 1662년 37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정성공은 명나라를 다시 세울 생각을 하였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11년이 지난 후 또 한 사람이 본토 수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장제스로 정성공과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후 청나라가 타이완 섬을 자연스럽게 차지하면서 타이완은 중국에 속하게 됩니다. 중국인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살면서 큰 변화가 없던 시절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전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타이완이 일본에게 할양된 것입니다. 즉 일본 제국의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895년에 식민지가 되었고 50년간의 식민지 기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15년을 더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 시절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광에서 일하기 위해 다음에는 어업을 위해 타이완에 진출했고 여성들도 돈이 많은 지역에서 요식업과 유흥업을 하기 위해 진출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룽과 지우펀 지역입니다. 지룽에는 지금도 한국인 거리가 작게 형성되어 있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우펀에는 한국인 종업인들로 운영되었던 조선루라는 고급 식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건은 1930년 타이완 원주민들이 일으킨 반일본 제국주의 반란입니다. 원주민 학살로 마무리되었지만 식민지 시절 가장 중요한 항일 무장 봉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타이완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본토에서 온 국민당 세력이 차지합니다.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들어온 국민당 세력을 외성인, 이전에 있었던 중국 한족 사람들을 본성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해방된 지 2년 후인 1947년 2월 27일 밤 생계를 위해 담배를 밀매하던 여성을 경찰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시민들이 경찰서로 몰려가 항의를 했고
여성을 폭행한 담배주리공사 요원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경찰은 항의하는 군중에게 발포하였고 시위를 구경하고 있던 학생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서 큰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다음 날인 28일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행정장관이 타이베이시에 임시 계엄을 선포하였지만 국민들의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하며 전국에서 본성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본성인들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줄 알았으나 외성인들인 국민당 정부에 의하여 압제가 지속되자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끔찍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불만을 품은 두 세력이 서로를 죽이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본성인들은 일제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줄 알았고 외성인들은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인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일본어를 못하거나 특정 발음을 못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장제스는 3월 8일에 본토에서 2개 사단을 파견해서 본성인들의 항의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유혈 진압이었습니다. 이 학살로 인해 약 3만 명이 살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인한 학살과 진압으로 인해 3월 21일부터 시위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5월 16일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228 사건을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등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역사가들은 지배계층, 즉 기득권 계층과 피지배계층, 즉 일반 민중들 간의 갈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8 사건을 통해 외성인 세력과 본성인 중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게도 228 사건은 국민당 군대의 몰락과 연결이 됩니다. 1947년 2월 중국 본토에서는 국민당 군대가 가장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228 사건이 벌어진 시점부터 국민당군이 서서히 점령 지역을 잃게 됩니다. 228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부터 국민당 세력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된 계엄령은 38년 동안 지속됩니다. 1949년 12월 장제스가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쫓겨온 후 포갑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쫓겨온 장제스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사회개혁 세력을 모두 잔인하게 탄압했고 장제스는 1973년 그가 죽을 때까지 계엄령을 풀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의 계엄령이 풀린 것은 1987년 7월이었습니다. 이 기간까지 228 사건은 언급 자체가 금지된 타이완 사회의 금기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타이완 정부의 수장인 총통이 개인적으로 사과한 것은 1995년이었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는 사건 발생 50주년인 1997년이었습니다. 228 사건과 함께 또 하나의 갈등은 본성인들보다 먼저 타이완에 살았던 타이완 원주민의 차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장제스가 타이완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타이완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빼앗겼고 차별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착취는 네덜란드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장제스 치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국가가 이들에게 사과한 것은 2016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빼앗겼던 땅에 대한 보상도 그들이 받은 차별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재 타이완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현대 타이완을 만든 장제스, 그가 이룬 경제적 안정과 그가 벌인 잔인한 탄압과 통치, 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득권 세력과 그들 세력이 만든 불평등 구조,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지만 임금은 우리 임금의 80%가 안 되는 현실. 그들에게 대항했던 본성인들과 기득권이 없이 함께 탄압받았던 외성인들. 그리고 그들과 달리 지속적인 차별에 시달리던 타이완 원주민 세력들. 타이완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과거를 아는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완의 그림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타이완 사람들의 친절함 속에, 사회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 타이완 사회의 효율성 속에 불안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원주민 지배 시기, 네덜란드 지배 시기, 중국 한족 지배 시기, 일본 식민지 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 시기입니다. 해방 이후 시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계엄령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입니다. 계엄령 시기는 장제스 통치기와 그가 죽은 후 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의 과도기 시간을 포함합니다. 이후 민주화 시기가 찾아오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관광지의 유적이나 기념관들을 이 시기들과 연결해서 관람하시면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타이완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